예, 금요일입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 또 이슈에 항상 앞자리에 서 있죠. 중국 이야기, 중국 상황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좀 풀리기 시작했다. 혹은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진한 게 많고요. 봉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우리나라 이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소위 G2 간의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나라, 일본 순방하고도 무관치는 않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중 간 이슈를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경제, 그다음 투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의 좌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죠. 지금 급한데 지금 블링컨 장관이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확진돼가지고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월 말에 이제 하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곧 이제 대중국 압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5일, 오늘 현지 시간 5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따로 이렇게 국무부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조지 워싱턴 대학 부분에서 이제 11시에 그 일종의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밝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제 그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 21일 한국 방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그 다음에 쿼드도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국가들, 그다음에 한국,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동참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중국 경제와 어떻게 보면 포위 전략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같고 이제 방향은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크게 별다른 게 있겠느냐 이미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트럼프 압박 기조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좀 미국이 좀 조급해진 게 뭐냐면 이 솔로몬 제도라고 있는데 솔로몬 제도하고 중국과 이제 안보 협약을 좀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군이 이제 그 솔로몬 제도에 이제 장기 주둔할 경우 어떤 이슈가 될 것이냐라는 그래서 지금 촉각을 gin주세우고 있죠. 솔로몬 제도가 괌이 미국의 군사적인 또 전략 기지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이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측면에서의 지금 긴장감이 계속 또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막에는 트럼프식 모델 플러스 정교함과 동맹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게 결국 트럼프가 해왔던, 그러니까 기업 제재, 금융 제재,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해왔던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나는 트럼프하고 다르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라이언스 퍼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맹 중심으로 계속 도왔던 이제 그게 이제 합쳐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그것에 조금 더 정교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그 외교관으로서 외교 관계를 잘하니까 우리 기업의 우리나라에는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피해가 없잖아요. 네. 아메리칸 퍼스트 동맹국이라도 가차없이 막 대했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재밌는 게 조사를 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보면 네. 이 트럼프 시기 때 그 여러 주변국들 한 16개 국가들하고 일국 조사를 해보면 이게 우호도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도가 좀 낮았는데 바이든 오면서 또 확 올라왔죠.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 그 방안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4개국 동맹인 이제 쿼드에 들어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코드가 4를 의미하는 건데 5는 뭔가요? 옥토퍼스가 5인가? 그다음 뭐 코드 플러스 1 이렇게도 얘기되는데 그 전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거는 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구체적인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럼 구체적으로 정교한 게 뭐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주제들은 나오는 아젠다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지금 뭐 우리가 봐왔던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IPEF. 제가 그전 방송에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구체화된 게 바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로.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이게 미국 주도죠. 그래서 이제 TPP 같은 경우 위기 빠지면서 CPTPP 요건 약간 일본 주도잖아요. 말씀 그죠?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중국 주도의 RCEP이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 다뤘고. 근데 이제 원래 TPP가 이제 원래 이 오바마 때 우리가 아시아 외교를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빠졌죠. 탈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뀐 게 CPTPP인데 근데 CPTPP에 이제 중국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지? 되는 것들이죠. 이거 중국이 어떻게 CPTPP의 그 높은 장벽을 부합할 수 있겠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입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CPTPP에 지금 재가입을 해야 되는 고민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RCEP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고 있는 이게 IPEF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달이죠. 이게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처음 언급을 하고 그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 5월 달에 지금 아마 지금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RCEP이든 뭐 CPTPP든 이는 무역 협정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그 무역 장벽 혹은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의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든가 혹은 공급망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견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대만도 지금 참여를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 10개국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탈탄소 전방위 협력적인 규범으로 그래서 일종의 FTA 개념보다는 일종의 뭐 협정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기 때문에 만약 협정이면 자국 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단 이 IPEF를 통해서 이 단기적으로 중국 견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미국 주도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작년에 이제 유럽까지 무역 기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중국 견제인데 그리고 이제 시선을 아시아로 돌린 거죠. 그게 지금 IPEF고 이번에 방안을 통해서 좀 구체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번에 정책 말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재무부와 상무부도 규제가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국 기업 규제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이크비전, 뭐 안면 인식, CCTV 카메라 이런 기업들을 더 제재를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상무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그 부품 거래 차단, 공급망 차단 이런 형식의 아마 이제 그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네, 아이고 이 국제 협약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네, IPEF 네까지 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왕따 하게 되면 이제 단톡방에서 빼잖아요. 이제 중국 빼고 단톡방 만들려는데 중국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단톡방을 또 하나 만드는 그런 그 형식이네요. 조금 복잡하게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디지털 협정 부분이 또 DPA, 대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디지털 분야,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중국을 빼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이 여기에도 들어오겠다고 또 들어오니까 왜 자꾸 들어오지, 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빼는데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예, 그만큼 이제 긴장 관계가 큰 거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 측에서도 뭐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얘기는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뭐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뭐 올해 14번째 지금 벌써 미사일 발사했죠. 지금 한반도 지금 긴장 국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 논의가 가장 첫 번째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종 협의체가 뭐 새로 생긴다든가 혹은 재가동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새롭게 뭐 재가동되는 실행력을 높이는 형태로 이제 아마 논의가 주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결국 다 중국도 견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이 기술 동맹, 특히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더 이제 강력한 동맹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뭐 IPEF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아젠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 경제 입장에서 한미 금융, 통상 교류 이슈죠. 이건 뭐 중국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양국 간의 부분에서 시장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통화 수합 관련돼서 부분들이 있죠. 한미 통화 수합은 우리가 이제 IMF 때 2008년도에 이제 체결을 했다가 그때 한 300억 불 정도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도에도 한 600억 불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로 또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불확실성이 심하고 지금 원화가 지금 계속 환율이 지금 뭐 127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야기가 아마 아젠다로 올라올 것이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적인 측면에서 철강 분야죠. 우리가 조금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뭐 일본이나 EU나 이런 비해서 그게 이제 철강 분야인데 그게 이제 무역확장법 이제 232조인데요. 그것도 트럼프 때 좀 꼬였던 네, 거잖아요. 꼬였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 기업들의 이제 반응이죠.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전반적인 뭐 기업들 성적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결국 사드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지금 국정 과제에 좀 빠져 있습니다. 나온 지금 110가지 정도 해서.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이번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다루어질 주요 의제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를 잘 또 해주시기 때문에 네. 한미 정상회담을 또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이 공조 강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어떠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박승창 교수님이 다른 코너보다도 확실하게 풀어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중국은 좀 지금은 어쨌든 뭐 조심스럽죠.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네. 저 지금 속이 탈 겁니다. 네. 속이 탈 겁니다. 속이 타는 게 크게 두 가지겠죠. 네. 결국은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안보 협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코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이제 진척이 될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측,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좀 조용하지만 여러 좀 있는 사설이 있는 걸 통해서 보면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우리가 중국 왜냐하면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기반 아래에서 한중 경제 협력을 하겠다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IPEF보다는 이 쿼드 플러스에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뭐 흔히들 뭐 이 쿼드라는 게 아시아판 나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쿼드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뭐 잠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저한테도 뭐 중국 학자들이나 관심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이 진척 상황에 따라 중국 여러 가지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중국도 이제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피하 구별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새 정부하고도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다만 실질적인 뭐 쿼드의 가입이라든지 뭔가 조치가 나오게 되면 중국이 또 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드 때도 봤지만 뭐 뒤끝 장렬인데요. 중국이 보복 가능성도 생각을 좀 연대 두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니까 네. 지금 당선인 지금 취임식 때 지금 뭐 거의 뭐 총리급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리를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코드를 이제 근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코드를 무조건 플러스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측과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코드가 이게 도대체 군사 안보 협력체냐, 안보 협의체냐 이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좀 그 전반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이 군사 측면이라 안보 측면이라는 한다라면 이게 이제 뭐 크게 이제 중국이 보복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런 측면에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군사 동맹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한 또 전 단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 좀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지금 물론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의 성격이 정확한 군사 안보냐, 외교 안보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중국 견제로 간다라는 명제가 딱 분명히 지면 우리가 말한 달라이라마 효과, 이제 사드처럼 보셨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으로는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명확한 명제라면 어떻게 보면 사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조지 부시 주니어 행정부 때 부장관을 했던 리처드 아미티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안보 동맹에서 이제 누군가를 친구를 만드는데 거기 적을 만드는데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또 하나의 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이게 꼭 중국만을 향한 견제용이 아니다는 측면이라면 충분히 이제 가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코드 혹은 기존에 있는 코드 동맹국들하고 이 구성을 할 것이고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벌어질 사항들이 조금 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공조 체제, 중국의 반응은 이제 외교적인 입장에서 살펴봤고요. 그건 약간 산업 측면에서 또 좀 두 번째 주제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반도체 전쟁, 미중 간에. 오늘은 이제 또 미중 우주 경쟁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텐궁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게 완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올 초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제를 다시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지금 뭐 러시아가 국제 우주 정거에 빠지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속내가 지금 좀 답답해진 거죠. 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이제 우주 패권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 완공이 지금 올해 지금 거의 뭐 진행되고 있는 상국이죠. 사실 뭐 지금 보면 우주 공간에서 지금 얼마나 사람이 유인 우주선이 가서 체류하느냐를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에 이 선조 12호 때 3명을 태우고 돌아왔었습니다. 그죠? 그때 3개월을 체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문에 매체가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선조 13호를 또 했죠. 그래서 이제 183일 동안 체류하고 또 들어왔죠. 그 목적은 텐궁 조립, 그다음에 뭐 기술 테스트, 이제 우주 정거장 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 점검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이제 183일이었고, 미국이 이제 지난 3월 30일이죠. 그 나사 우주 비행사, 러시아 우주 비행사 같이 해서 이제 최장 기록이라고 하죠. 한 355일을 체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 간에서 누가 우주에서 오래 체류했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주를 놓고 지금 싸우는 지금 이 형국은
지금 더 지금 치열하게 이르고 가지고 갔고요. 달 탐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뭐 아르테미스라는 게 있다라면 또 중국에는 창어라는 게 있죠. 아르테미스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달의 여신입니다. 창어는 또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두고 싸운다는 건 결국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 히토류가 달의 지구상보다 훨씬 10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미국 우주군 창설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의 이제 우주군하고 또 중국은 또 전략지원군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도에 군사 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육군을 좀 역량을 줄이고 공군 역량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로켓군하고 이 전략지원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군은 말 그대로 전략 미사일 부대고요. 근데 이 이름이 좀 애매모호한 전략지원군이 바로 이제 미국이 만든 우주군.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한 거죠. 이 우주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마 이게 자기의 저는 우주군에 가까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있는 다방면에 지금 우주 공간을 놓고 미중 간에 또 신냉전, 뭐 전략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러시아의 스탠스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지금 더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오래전에 그 재난 영화에서 보면 그 재난이 오고 그러는데 중국에 이제 뭐 우주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꿈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벌하게 봤을 때 사실은 유인 우주선 제일 먼저 쏘아올린 데는 구소련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푸트니크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맞습니다. 우주 개발을 열심히 해서 뭐 미국이 선진을 올라온 거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 틈을 치고 올라와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 우주 산업 혹은 이제 우주 개발의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이 분야 좀 해서 글도 쓰고 지금 여러 좀 칼럼도 쓰고 좀 깊게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지금 미국이 100이라면 이제 중국이 한 85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85% 정도. 뭐 한국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의 우주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미국 자료를 본다든지 했을 때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 먼저 올렸는데 이제 미국이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됐는데 중국도 이제 우주 정거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를 하고 싶은 이제 배제시켰죠. 그래서 그 계기를 삼아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64년 원자탄, 뭐 67년 수소탄, 그다음에 70년대 인공위성 발사를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가 또 중국이 첫 번째로 유인 우주선 발사를 했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창어 달 탐사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주 개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국이 매우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중장기 목표를 지금 보면 나온 데이터를 혹은 정부에서 말한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2020년 우주 정거장 목표가 거의 지금 KPI가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단계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는 화상 탐사까지 해서 계속 이제 중장기 목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 결국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방비랑 뭐 중국 국방비 뭐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미국이 많긴 한데 중요한 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발표한 이 국방 예산이 이게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 개발 비용도 중국이 지금 공개한 것과 다르게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우주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부분에서 훨씬 더 지금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우주 산업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만약에 중국 우주 정거 독자적인 하면 아마 또 새로운 또 미중 간에 혹은 또 글로벌한 측면에서의 우주 공간을 두고 새로운 또 하나 이정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칭별로 이렇게 사업별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용어 명칭이 다 중국 역사와 문화 스토리에 다 나왔다라고. 네.
그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쨌든 우주 경제도 패권 경쟁이 됐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혹은 뭐 경제적인 이런 게 이제 어려워서 좀 발을 빼는 건지 러시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주 공간을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더 강화하겠다. 뭐 이게 지금 계속 나오니까 러시아는 이제 거의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지난주죠. 뭐 속보 형태로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국제우주정거 ISS에 탈퇴하겠다. 이게 지금 저는 그 속보를 보면서 야 이거 좀 이제 앞으로 상황이 정말 좀 긴박하게 흘러가겠다. 미국도 매우 지금 까다롭게 지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2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은행 제재, 그다음에 뭐 제품 수출 제한, 뭐 통제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IS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3월 30일 날 355일 체류하고 그때 미국 우주인하고 러시아 우주인은 함께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좋은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매우 대비됐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ISS가 보통 15개국이 지금 공동 운영합니다. 이게 93년도죠. 미국, 러시아 주도해서 유럽, 캐나다, 일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두 나라거든요. 두 나라인데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빠진다라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부분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의 무인 우주선 화물선이죠. 이게 뭐 프로그레스라는 게 통해서 지금 뭐 상공 한 400km 안팎에서 이제 이는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또 미국이 또 하고 있는 역할은 뭐 이 전력 공급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협업을 통해서 지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 러시아가 이런 말을 했으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게 우리 빠지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또 협박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상태에서 독자 우주 정거장이 중국이 2022년 올해 이제 되고 미국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2024년도 끝인데 6년을 더 연장해서 2030년도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자,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러시아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같이 만들어서 같이 완전히 중국 편에 서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라면 일단은 중국이 유니선을 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곧 완공을 앞둔 부분에서 러시아가 발을 얹히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면적 협력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협력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1년을 보통 규정상 1년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년 후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또 이런 우주 공간을 두고 소통을 할 것이냐, 지킬 것이냐가 또 이제 아마도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워낙 요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밀려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또 우주항공 관련주도 중국 증시에서 최근에 특별히 부각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제가 이제 초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좀 추천을 드렸죠. 종목도 했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소개를 좀 할까 하다가 일단은 종목 소개는 약간 좀 쉼을 쉬어가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차이나 TV 오늘은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둘러싼 중국의 태도, 속내 그리고 미중 간의 우주 경쟁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 이슈 다뤘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